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프레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다주택자가 이제 우리가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전세 살면서 다주택자를 욕해요. 그럼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내 전세집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죠.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든지 또 소자본으로 돈도 없으면서 임대 사업을 해서 세입자들 위기에 내모는 이런 거는 안 되지. 그냥 금액으로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지. 주택 수를 가지고 악마화해버리면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발 시장을 좀 자극하지 말고 지금 임대인 자극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부동산 대책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마치고 서울시 가신다고요? 서울시에 요즘 제가 몸값이 올라가서 여러 군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워낙 부동산의 아이템이다 보고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 지금 모두 다 신경이 곤두서 있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 본다면 또 정부와 약간 맞서는 입장에서 굳이 이게 대상을 찾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아이템이 이게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부동산이 재밌는 게요. 저는 여러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민주당도 만나고 국힘도 만나고 네. 뭐 보수 진보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저는 어떤 편을 가르지 않고 골고루 다 만나는 편인데 만나보면 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대책을 가지고 같은 부동산 같은 집값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나 라는 거를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아 이래서 이게 집값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네.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잖아요. 네. 공교로운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때문인 거예요? 아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공교로운 것도 있죠. 뭐 세계 정세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이고 돈이 넘쳐나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이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맞았다.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전이 김대중 정부 때 네. 초기에 이제 IMF 외환 위기 생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도 다 풀고 집값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참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네. 딱 집권했는데 집값이 올라. 이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할 수 있는 규제들을 했는데 못 잡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예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MB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조정되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네.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집값이 올랐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까지 시작되면서 코로나까지 생겨서 또 유동성도 네. 많이 풀렸고 아 노무현 정부 시절은 뭔가 좀 어설펐어. 우리가 제대로 해볼게라고 해서 제대로 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고 네. 이번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이번은 다를 거야. 뭐 그때처럼 그렇게 가격이 폭등기도 아니고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을 아 그냥 시점이 안 좋아. 운이 나빠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게 세 번이니까 세 번이 반복이 되면 이거는 실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국힘이 집권하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는가. 국힘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2023년이었나요? 1.3 대책 네, 발표해가지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풀어주고 외에는 대책다운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각자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시장이라는 건 자극을 주게 되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자극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도 28번의 대책을 발표했고 지금 또 5개월 만에 벌써 큰 대책이 3번이 나왔는데 네.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르거든요. 그 이유는 발표되면 솟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도 사야 되고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자극을 주지 않았나 싶고 첫 번째가 그래서 너무 잦은 집값을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네. 저는 오히려 과잉 의욕이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되고 역설적으로 부작용이 생겼다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더 있어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지금 또 대출을 많이 받는다. 규제 들어가잖아요. 대출 많이 받지 마. 전세 끼고 사. 야 전세 끼고 사지 마. 실소유자만 집을 사야지. 전세 끼고 사는 게 그건 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들어보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러니까 하죠. 너무 과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이제 고위 관료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그 관료들이 정말 투기를 했을까? 나 투기해야지라고 해서 투기꾼처럼 막 그렇게 주택 수를 늘렸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주택 한두 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내 자식도 하나 물려주고 싶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정책의 프레임에 맞추면 다 투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투기는 진짜 뭘까? 투기란 무엇인가? 투기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투기는요. 어떤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주택 시장에 교란을 주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액으로 돈이 2억밖에 없는데 무자본 갭 투자나 소액 갭 투자로 20채를 샀어. 수도권 외곽에. 전에 그 예전에 빌라, 많이 있었잖아요. 예.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들. 그게 금리가 올라가든지 역전세가 생기면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투기라고 봐요. 그거는 국가에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게 되면 뭐 시장 교란 행위 내가 인위적으로 그 실거래가를 조작해가지고 높게 불렀다가 뭐 취소하고 업계약 뭐 그런 계약 행위들 취소를 있잖아요. 해서. 있거나 네. 그런 거는 시장 그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저는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방식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대출 받아서 집 살 수도 있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집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지금처럼의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능력껏 사고 전세 가고 싶은 사람은 능력껏 전세 가고 월세 가고 싶은 사람은 월세 가도록 정부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집 사겠다는 사람도 어떻게든 못 사게 하니까 그럼 현금 많은 사람만 사라는 건데 현금 많은 사람도 세무조사 한다잖아요. 그럼 집을 결국엔 사지 말라는 건가. 네. 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할 때 명분이 하나 있어요.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을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억울하더라도 우리 네. 부모님이 용돈을 주려래요. 나한테 10만 원 주던 용돈을 5만 원 주래요. 억울하지. 나는 친구하고 PC방도 가야 되는데 억울한데 아버지가 그래요. 지금 어려워서 생활비도 줄이고 엄마 생활비도 반으로 줄였고 아빠는 이제 차도 안 타고 다닌다. 안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닌다. 너도 좀 고통 감내를 해라라고 하면 참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소고기 사 먹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애 보고 용돈 줄인다 그러면 애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솔선수범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불합리함.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은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희생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야 같이 동참하자. 나도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았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용서하는 마음이라도 그리고 들 그게 텐데.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고위공직자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집을 다 팔았어. 자기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다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겠어요? 아 팔아야 되나? 앞으로 집값 떨어지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 생각이요. 타임머신 타고 앞서서 미래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한 달 후에 떨어지는 걸 보고 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면 그 고위공직자가 집 팔아라고 하니까 집이 좁아가지고요.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아까워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그랬어요. 등등 예. 밀리다시피 마지 못해서 파는 모양새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집값이 니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솔선수범해서 팔아야지. 팔지 말라고 해도 팔 텐데 저렇게 팔기 싫어하는 거 보면 안 야,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언행 불일치가 결국에는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저 얼마 듭니다. 전에 유튜브에서 쇼츠 같은 걸 봤는데 성문을 닫아라라고 혹시 아. 보셨어요? 그건 안 봤어요.
성문을 닫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성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왔냐? 그러니까 저 여기 성 안에 집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 처자식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안 돼, 못 사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허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그렇죠. 성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 다들 기다리세요.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집도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놓고 그 안에서는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해. 여보, 그럼 집값 떨어지면 우리 빨리 팔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와이프의 뺨을 탁 때리면서 뭘 팔아?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내용인 현실이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건데 일단 국민에게는 떨어진다라고 신호를 준다. 그게 안 먹히는 게 솔선수범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서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정책으로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면 수요가 과잉이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요. 또 역설적으로 수요가 과잉이고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과잉이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과잉이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지방에서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올라온 애들이 내려가지도 않고 최근에 한 20% 30% 정도는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돈을 유출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에 돈과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수요 과잉 상황에서 서울은 개발이 끝났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공급이 안 돼요.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도 멸실이란 걸 하잖아요. 네. 1000세대 아파트를 멸실하고 지으면 1500세대가 돼. 실제로 500세대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네. 신도시 개발은 빈 땅에 1000세대를 지으면 1000세대가 다 100% 공급이 되는데 서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궁극적으로는 서울은 꽉 찼어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개발할 땅도 없고요. 네.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하냐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한 400만 채 정도 되는데 살고 싶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그렇죠. 살고 싶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무슨 대책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서울의 공급을 늘리든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닌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와 좋은 대학병원과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정책을 찾아봐도 그런 방향성 없습니다. 지방 활성화,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문구는 들어가요. 이번 대책도 이번 정부의 공약을 보게 되면 지방 활성화 대책이 5극 3특이거든요. 네. 지역을 이렇게 권으로 나눠서 자치 권한을 강화시켜 준대. 그럼 지방에 지금 권한이 없어서 지방이 서울과 뒤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없는 거죠. 돈 기업이 벌 없는 곳이 거죠. 없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도 만들고 특별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수요 억제만 하니까. 네. 제가 한 달 전이었네요. 대전에 방송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택시 타면 이것저것 막 물어보거든요.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 내용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대기업이 대전에 이제 들어오려고 타진을 했는데 땅값을 비싸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땅을 공짜로 줘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그 기업이 뭐 천안인가 어디를 갔대요. 그거는 뭔가 시사점이 기회를 있잖아요. 놓쳤구나. 네. 그러면 기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도시가 살거든요. 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되니까. 예. 네. 그러면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은 무조건 유치를 해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청주에 가보면 청주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제 있거든요. 청주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청주가 가보면 괜찮아요. 네. 미분양도 많이 없고 경제도 괜찮아요. SK 하이닉스와 LG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문화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저 같으면은 토지 50년 무상 제공, 법인세 10년 면제, 전기세 이런 거 해주면 그 직원들이 쓰는 돈만 해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왜 맞아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하면 국민들이 야 10년 후에는 이쪽 지방들 좋아지겠는데? 라고 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불안하진 않을 거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저는 이거는 약간 사담이긴 한데 좀 그런 것도 생각했어요. 그 서울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김원장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나가줘야 된다.
경기도나 뭐 이런 외곽 지역으로. 그래서 저도 공감. 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대안이네. 거기 하나에 더해서 저는 그래서 경기도권에 그 노인 특화 도시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노인 특화 도시. 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만들까요? 가면 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면 거기에 큰 병원도 있고 그분들이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지어가지고 하루 종일 좀 심심하지 않게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거 좋네.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게이트볼도 치시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실버타운이네. 네, 실버타운.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을 약간 공공에서 지어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데 돈 많으신 분들은 갈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는 그냥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그걸 하나 탁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기도도 좋고 저는 이 방송을 그 5대 광역시장들도 네. 좀 들어야 된다고 봐요.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부산만 가봐도 바다도 있고 너무 좋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나이가 한 65세, 70 정도 은퇴하신 분들이 굳이 꼭 서울에 살아두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서울에 뭐 집은 팔기는 아깝다면 전세 주고 네. 그러니까 전세 주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만들어줘야 공급이잖아요. 된다. 그러니까 전세는 세입자한테 주고 자기는 부산에 가서 집 하나 사도 불이익이 하나 없도록 만들면 부산에서 살다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서울에서 좀 떠날 수 있도록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팔고 떠나기가 싫으면 전세라도 주고 떠나도록. 근데 지금 토호제 때문에 안 전세도 됩니다. 못 주니까. 전세 안 줍니다. 오히려 네. 전세 주고 가려는 분들이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토호제는 일시적으로 서킷 브레이크만 해야지 이게 장기화되면은 서울은 어떤 도시가 되냐면은요. 돈 있는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만 됩니다. 세입자들은 살 수 없는 도시가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해서 서울에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분들은 좀 떠나가라. 아 그래서 의사들도 만약에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아 돈 많이 주라 이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의사들이 개업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좋은 실력 좋은 의사들도 거기에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나 하다못해 뭐 편의점 알바생이나 일자리도 늘어나잖아요. 사실 의사들요 지방 가면 장사도 잘 돼요. 아니, 서울이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안 돼요. 원래 처음 개업할 때 네. 다들 지역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병원도 많이 열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오케이. 노인 복지에 있어서 들어갈 돈을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저도. 낫지 않나.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방에 얘기도 안 듣더라고. 가서. 경기도도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건설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을 해서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이게 사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세 333 임대차법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전세 줄까요? 아 이거 하면 전세가 죽죠. 어. 이거는 그냥 전세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세 3+3+3을 살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전 일단 들기도 들어가는 하네요. 세입자는 좋죠. 9년 동안 전세금을 안 올려도 되니까 당장은 좋은데 그럼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9년 동안 전세집을 못 전세금을 뛰는데. 못 올리고 네.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이면 팔지도 못하는데 팔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부동산의 그 소유권 개념을 보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있거든요. 네.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실제 거주해서 사용하거나 수익 돈을 얻는다 전세금을 올리거나 처분 팔 수 있는 건데 토지거래가 구역은 이 소유권의 이 권리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럼 집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일단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세 안 돌린다. 그냥 월세로 돌리거나 내가 들어가서 살련다. 내가 굳이 세입자한테 내가 무슨 최근에 제가 연락 받은 분도 10년 동안 전세를 안 올린 분이에요. 네. 굳이 내가 세입자 돈을 그거 나 좀 먹고 살만한데 굳이 그거 올린다고 얘기하기도 귀찮고 얼마 되지도 않고 안 올리는 분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한 6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한 2, 3억 정도 해요. 안 올려. 그런데 뉴스에서 3+3+3 9년 뉴스 보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9년은 너무한 거 아닌가? 저 팔거나 월세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 계약 만기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입자는 그냥 하자. 2년 더 하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니 있어봐 3+3+3 되면 소급 적용되면 나는 9년 동안 자니까 나는 싫을 것 같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량한 임대인들도 10년 동안 안 올린 아주 착한 임대인인데 이 사람 또 지금 이런 마음을 먹게 만든다니까. 뭐 333 되면 난 그때부터 못 올려받으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난 높게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왕창. 하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불안해요. 음. 야 이거 되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음. 지금이 만약에 4억이면 집주인 한 8억 부르겠는데? 나 우리는 어떡하지? 세입자도 불안하고 집주인도 불안하고 그러면 앞서서 제가 들어간 세입자는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저는 다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9년 보장됐잖아요. 네. 9년 동안 살잖아요. 9년 후에는요. 9년 후에 집값과 전세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려요. 실제로 이게 사례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신혼부부가 이제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막 고생했던 시절이 나서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잘 살아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안 올렸어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자식이 상속받을 거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보내야죠. 내보내야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럼 세입자는 그러죠. 아니 안 올린다면서요. 아 그거 우리 아버지 생각이고요. 10년 동안 안 올렸으면 됐지 무슨 소리예요. 전세금 우리 시세를 보니까 한 4억은 올려줘야 되겠네요. 세입자는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야. 나는 4억 올려줄 돈이 없어. 나가겠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없어. 집값은 10억 올랐고 전세 가격은 5억 올랐는 거예요. 네. 기회비용 다 날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9년을 해준다는 얘기는 9년 동안 그냥 안심하고 산다기보다는 내 집 마련의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입자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익숙해지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능력은 되는데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 고객들 중에도 네.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집주인들이 좋아. 그래서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집값도 많이 안 올린 집주인을 만난 세입자들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샀더라는 거죠. 그 따뜻한 그 곳에서 끓여지고 있는 개구리 마냥.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역설적으로 막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고 왜 그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주인들이 그런 주인을 만난 사람이 집을 빨리 사요. 그쵸. 네. 야, 내가 이거 더러워서 사고 말지. 내가 더러워서 산다 내가 진짜. 그래서 에이 대출 받아 살 거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뭐 공공 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냐. 그러니까 10년은 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너만 집이 없을 거다. 네 친구들 중에서. 와 무섭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거기 가면 이자 싸지, 보증금 싸지. 그러니까 매달 버는 돈을 족족 다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90%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라도. 진짜 독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내 집 사는데 뭐 보태겠지만 대부분 자기가 본 사람들은 임대주택 들어가거나 되게 싸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결국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정부도 이제 공공주택을 늘리려고 하고 또 3+3+3 또 물론 여당은 안 한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그러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주면 돼요. 일단 공급을 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공급을 해주기 전에 지금 벌써부터 시장을 건드려 버리니까 근데 공급 많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도대체 이게 몇만 원 공급될까? 할 데가 없으니까. 출발선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1953년 전쟁 끝나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하잖아. 60년대, 70년대. 그때 대한민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다 개인한테 다 이게 소유권을 넘겨줬잖아요. 네. 싱가포르처럼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 국가가 돈이 있어가지고 토지를 한 80% 확보한 다음에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 임대나 공공주택 사업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출발선 자체가 그게 안 된 나라가 지금 와서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언제 맞아요. 어느 세월에 네. 안 된다는 수영도 거예요. 뭐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필요는 한 정책은 맞는데 공공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내년에 전세 월세 이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야 올라가면 안 사도 되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월세로 살아야 되나?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있잖아요. 대출을 막아버린다든지 야 대출 안 해줄 거야. 너 전세금 올려줄 돈 없잖아. 라고 하면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전세 난은 두 종류예요. 우리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생했던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는 전세 난입니다. 자,
전세집 구하러 가요. 없어. 전세집이. 전세집을 구할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을 주든지 월세로 가거나 네. 집을 사거나 네. 이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도 좀 그러게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월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사실 비아파트 공급이잖아요. 네. 요건 요즘 어때요?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음.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뚝딱뚝딱 하는 데 되게 많았는데. 골목에 가면 뚝딱뚝딱 막 이런 네. 거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없잖아요. 공급이 안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은 나는 비아파트보다 아파트를 원해. 아파트 많이 공급해 주세요. 아파트 좋죠. 근데 비아파트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 보통 서울이 아파트가 한 4만 호 정도 일반적으로 공급이 되고 비아파트는 2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해요. 네. 올해 제가 물어보니까 서울에 비아파트가 1,000개 정도 공급이 됐답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스톱입니다. 네. 왜 올스톱이냐고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건축비도 올라가고 전세 사기 우려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치명타를 준 게 허그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네. 이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 한도 축소한다 그랬죠.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있어요. 보증 한도 축소라는 얘기는 우리 전세는 이제 그런 제도잖아요. 내가 세입자를 줬는데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아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쵸, 네. 보증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 한도만큼만 돈을 내거든요. 역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아예 공급이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비아파트도 공급이 안 되네? 아파트도 지금 문제네? 네. 그럼 세입자는 진짜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제 높은 월세로 가야 되는데. 네, 높은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출퇴근 3시간씩 하거나.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야 그럼 3+3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아주 심플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게 자꾸 선진국 사례를 들어요.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뭐 무한갱신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단면만 보면 와 선진국 좋네. 세입자를 위해서 무한 갱신이 갱신할 수 돼? 있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세란 제도가 없어요. 다 그러면 월세죠. 미국도 주마다 다 다른데 월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주거 비용이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아주 높은 비용을 내면서 평생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기업형 임대가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이나 프루지오나 레미안 같은 단지를 짓게 되면 우리는 분양을 하잖아요. 네. 대형 건설사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성물산이 임대를 한다 그러면 레미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레미안 아파트를 분양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도 야 니들 돈 많으니까 야 좀 세입자한테 원하면 무한으로 좀 해줘라. 대신 돈은 니들이 많이 받아. 그리고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업 임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들은 판단을 하죠. 왜곡이 되고. 그래서 저는 더 문제가 된다. 제발 선진국의 일부 사례만 가지고 어설프게 적용했다가 네.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이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3+3 임대차법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그 가격 세금을 못 견뎌서 도망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약간 시그널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약간 걱정되는 게 어떤 면이냐면 예전에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서 이게 막 경매에 가고 이러면 네. 그거를 그냥 부동산 법인에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부분의 집을 다 법인이 가지고 있어서 다 되게 살인적인 월세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던지고 나온다? 그래서 막 주택 가격이 당장은 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들이고 법인에서 사들이고 해서 나중에 진입하려고 하면 자 월세 사세요.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제한 갱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겠죠. 네. 3,400만 내면 다행이지. 한 800, 1,000 깔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임차 주거 비용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월세가 연동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의 전세가 있고 전세와 월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전세도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세가 거의 소멸 지금 뭐 종말 위기까지도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것 같고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IMF 외환 위기도 그랬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랬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과연 누가 기회를 잡았을까? 역설적으로 돈 있는 사람, 네. 돈 있는 개인, 돈 있는 법인들이 더 자산을 불렸지 결코 무주택자나 개인들은 할 수 없더라. 왜 할 수 없냐면 두렵거든요. 나의 전 재산인데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간다. 엄청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두려워서 맞아요. 못 들어가요. 근데 기업들은 가능하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자본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훨씬 편리하고요. 대출도 되고요. 네. 그때 되면 또 규제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도 너무 이성적이고 또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좀 다각도로 좀 봐야 되고 결국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저는 전세 월세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좀 집중. 어떻게 보면 이솝이 말해줬잖아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이솝우화를 보면 나그네 옷을 벗긴 게 바람이 아니잖아요. 따뜻한 햇볕이었다. 따뜻한 햇볕이니까 적어도 채찍을 준다면 당근도 저는 같이 줘야 된다. 그러면 집주인 또 10년 동안 전세금을 안 올리고 싶은 집주인들도 있잖아요. 네. 야, 너 10년 동안 안 올렸어? 인센티브 줄게. 그러면 네가 10년 동안 세입자한테 하나도 안 올렸으면 우리가 양도세는 면제해 줄게라든지 그런 카드를 주면 저는 의외로 안 올리는 집주인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만 좀 양보를 해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지 임대인을 악마화한다면 그 임대인의 악마가 결국에는 세입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사실 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정말 멸시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튀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튀어나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이 또 뜨거워질 거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 재건축이라도 사실은 해서 500채라도 더 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쉽나. 뭐 재초안이 계속 걸릴까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재초안 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초안을 폐지하면 공급이 빨리 되는 거 맞아? 재초안이 폐지돼도 빨리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도 있고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또 요즘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이주비 대출도 잘 안 나오는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고 조합원들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초안 하나 폐지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초안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야 폐지하면 투기가 더 생기고 뭐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한다고 하는데 그럼 재초안이 있어서 투기를 막았고 집값이 안정이 됐냐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왜 폐지해야 되냐면 부과라도 하든가 지금까지 부과 못했잖아요. 왜 못해요? 이게 한 조합원당 강남 같은 경우는 한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4억, 뭐 7억까지 나오는 곳들도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있다는데 조합원들이 팔지도 않은 집을 4억 세금 내라고 하면 못 내잖아요. 못 내죠. 팔려고 하니까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지 도대체 나보고? 그리고 1억 4억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내거든요. 야, 팔 때 내가 양도세 내는데 왜 팔지도 않았는데 이걸 매덕을 왜 내라는 거야? 안 하죠? 버텨요. 조세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압류 걸고 공매 넘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이 서초구청장이 재초안 안 됐다고 부담금 안 냈다고 압류 자기 걸고 지역구 사람을 공매로 넘기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과도 못하는 세금에 미실현 이익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면 저는 여당이 또는 정부가 못할 것 같잖아요. 지금 여론이 야 민주당이 재초안 어떻게 폐지해라고 하는데 폐지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노력을 해라는 시그널이라도 준다면 와 진짜 공급 늘리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부과하지 못하는 세금이니까 네.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도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규제들은 좀 폐지를 해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들도 폐지하고 네.
주택 가액으로 해야지 무슨 주택 세 채 있다고 투기입니까? 맞아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그 보유세 매기고 종부세 하고 이럴 때 막 네. 다주택자들 막 중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양도세도 똑같고 그러니까. 취득세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다주택자만 잡는 게 맞냐? 만약에 시골에 집이 한 5채 있다. 이거랑 강남에 집 한 채 있다. 이랬을 때 막 시골에 집 5채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내잖아요.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프레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역설적으로 다주택자가 이제 우리가 투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주택자가 전세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또 집주인이에요. 내가 사는 건 한 곳이니까. 그러면 나는 전세 살면서 다주택자를 욕해요. 그럼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내 전세집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죠.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든지 또 소자본으로 돈도 없으면서 임대 사업을 해서 세입자들 위기에 내모는 이런 거는 안 되지. 근데 일반적인 다주택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요. 2021년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한 30실 정도 있었거든요. 서울 네. 도심에 좀 오래된 집인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30주택으로 잡히니까. 네. 그래서 팔았어요. 네. 그러면 사신 분이 멸실하고 명도하고 네. 세입자 쫓아보내고 멸실하고 건물을 올렸거든요. 네. 빌딩을. 도대체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세입자 30명은 보금자리 잃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렴하게 잘 주고 있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버리니까 30명의 전세집이 없어져 버렸고 이 할머니는 세금 때문에 안 팔고 싶었는데 팔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악마화해 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지 말고 많이 가지면 가액으로 30채를 가졌는데 한 호실당 1억이야. 그럼 30억인데 네. 강남에 50억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으로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지 주택 수를 가지고 악마화해 버리면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똘똘 한 채 현상이 생기니까 지금 한강백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전에는 서울 한 채, 인천 한 채, 지방 한 채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그런 현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싹 모아서 강남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도 폐지하자. 제발 그냥 가액으로 하고 재초안도 폐지하고 구질구질한 규제들 다 폐지하고 깔끔하게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 내려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또 그렇게 잠깐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해요. 판 깔아주면 안 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공부 안 하잖아요. 야, 아빠도 생각해 보니까 야 학원비 아깝다. 야 아빠도 먹고 살기 힘들어.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학원 가지 말고 그냥 대충 너 혼자 살아 라고 하면 애 학원 엄청 열심히 갑니다.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네. 내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와 우리 아빠가 진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정부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틀만 만들어주고 기본 베이스 만들어주고 살려면 사. 많이 올랐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는 팔았는데 니들 또 사려면 사봐 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많이 안 사지 않을까. 살 사람만 사겠죠. 그래서 네. 제발 시장을 좀 자극하지 말고 지금 임대인 자극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금 제도 자체가 좀 간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요. 네.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니까. 매년.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이게 네. 좋은가? 아니 근데 세무사님들도 자기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매번 복잡해요. 바뀌니까 너무 복잡하고. 대책 때마다 또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간편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 나온 것들이 이제 별 효과를 못 낼 것이고 오히려 이거 더 규제할 테니까 니네 지금 살아라는 메시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하려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좀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리고 그게 다주택자, 원칙이고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이제는 풀어주고 가액 위주로 가야 한다. 그렇죠. 네,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거죠. 그냥 네.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깔끔하게 일단 백지로 리셋하고 네.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뭔가에 대해서 공급 꾸준히 할게. 기업들 지방으로 좀 이전시키는데 도와줄게. 그러니까 수요 분산과 공급은 우리 꾸준히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보유세는 우리가 올리는 방침이야. 거래세는 내릴게. 그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도 충분히 안정을 찾고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